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 현대시의 거장으로 불리는 김수영 시인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그 거장의 인간적인 면모, 때로는 추악하고 때로는 처절했던 한 남자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일단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1950년대 서울의 어느 겨울밤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거리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술에 취해 눈밭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학생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안타까워서 등에 업어 경찰서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순경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바로 공산주의자올시다. 그러면서 넙죽절을 했다고 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남한에서요. 빨갱이로 몰리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에 경찰서에서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 소리치며 절을 한 겁니다. 미친 짓이죠? 그 사람이 바로 김수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술 기운이 작용했겠죠. 하지만 단순히 술버릇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시인은 술에 취하면 사람들 많은 술집에서 벌떡 일어나 인민군가를 대놓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큰 소리로 나보라는 듯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한 시인의 삶을 통해 그가 왜 그토록 자유를 갈망했는지, 왜 그토록 현실에 분노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스스로를 괴롭혔는지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어요. 김수영 시인에게는 죄와 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이 좀 섬뜩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그러나 우산대로 여편네를 때려 눕혔을 때 우리들의 옆에서는 어린 놈이 울었고 비 오는 거리에는 40명가량의 취객들이 모여들었고. 네, 이건 시예요. 하지만 문학적 상상이 아닙니다. 김수영이 실제로 겪은 일을 쓴 시예요. 길거리에서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우산대로 후려 팬 겁니다. 그것도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시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것이 아는 사람이 이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 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이 지우산을 현장에 버리고 온 일이었다. 아내를 때린 후회보다 아는 사람이 봤을까 걱정하고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우산을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시에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와 비참함도 담겨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SNS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가정폭력 시인, 취소해야 할 문인 이런 해시태그가 달렸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왜 김수영은 이런 일을 굳이 시로 남겼을까 하는 점이에요. 숨길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추악한 면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요. 이 폭력의 배경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수영과 그의 아내 김연경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1950년대 한국 문단에는 재미있는 관습이 있었어요. 문인들이 원고료를 받으면 집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하냐고요? 동료들한테 막걸리를 사야 했어요. 그게 당시 문단의 미풍양속이었대요. 요즘으로 치면 회사에서 성과급 받으면 팀원들한테 고기 사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걸 안 하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김수영은 달랐어요. 원고료를 받으면 꼬박꼬박 안주머니에 챙겨서 집에 갖다 줬거든요. 왜요? 가난했으니까요. 집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당시 문인들은 이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수영에게 붙은 별명이 노랭이였습니다. 노란색, 즉 구두쇠라는 뜻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번 돈을 집에 가져간 게 욕먹을 일인가요?
그런데 이 별명에서 우리는 당시 김수영의 처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남로당원 전력과 포로 경험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어요. 평생 양계업과 번역으로 생활해야 했죠. 시인으로서의 명성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항상 쪼들렸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프리랜서 작가가 원고료 제때 못 받아서 쩔쩔매고 SNS에서는 인플루언서인데 실제로는 월세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겉으로는 문학의 거장이지만 실제 삶은 허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씁쓸한 건 당시 언론계의 태도였어요. 김수영이 몇 밤을 새워 번역한 원고를 들고 원고료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떤 잡지 편집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일해오는 것은 무서운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김수영의 번역 원고에는 당시로서는 과격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번역한 거 갖고 와도 실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김수영의 시 중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시인데요. 이 시의 첫 구절이 이래요.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수영은 자기 자신을 옹졸하다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정치적 억압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못하면서 50원짜리 갈비에 기름만 나왔다고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당시 소설가들이 정치적 이유로 잡혀가던 시대예요. 월남 파병이 한창이던 시대고요. 김수영은 이런 거대한 부조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야경꾼이 20원 받으러 오는 것만 짜증내는 자기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정치 뉴스 보면서 아, 진짜 화나라고 트위터에만 적고 실제로는 배달비 500원 올랐다고 별점 테러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누구나 그런 면이 있잖아요. 큰 불의에는 침묵하면서 작은 불편에는 화를 내는 거요. 김수영은 그걸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난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이 시의 마지막은 자기 자신이 모래보다, 먼지보다, 풀보다 작은 존재라고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 정도면 자기 비하의 천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자기 성찰이야말로 김수영 씨의 힘이기도 했어요. 가식 없이 자기 자신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솔직함이요. 자, 이제 김수영이 왜 그토록 자유에 집착했는지, 왜 술만 마시면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외쳤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어요. 서울이 사흘 만에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잖아요. 김수영은 그해 8월 3일 북한군 의용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게 강제 징집이었느냐, 자원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강제 징집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후에 연구에 따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김수영은 사실 1949년까지 남로당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탄압이 시작되자 신문에 탈당 성명서를 냈어요. 강제 전향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김수영은 의용군에 자원했다는 설이 있어요. 왜요? 월북이나 입사는커녕 최소한의 투쟁도 하지 않고 전향 선언을 해버린 자신을 반성하며 자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겁하게 전향한 게 부끄러워서 속죄의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해석이에요. 하지만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자 김수영은 탈영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제재 전향한 건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서 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는 탈영해서 서울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한국군과 유엔군에게 체포된 거예요. 의용군 출신이니까 인민군으로 간주된 거죠. 그래서 부산 거제리 포로 수용소로 압송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북한군에게는 강제로 끌려갔다가 탈출했는데 이번에는 남한군에게 포로로 잡힌 거예요. 양쪽에서 다 의심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반공 포로와 공산주의자 포로들이 섞여 있었는데 군은 수용소 내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어요. 양 세력 간에 매일 패싸움이 벌어졌고 유혈 사태가 일상이었어요. 좌익으로 몰린 사람은 다음날 화장실에서 시체가 되어 떠올랐고 우익으로 몰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수영은 이 지옥에서 2년을 버텨야 했어요. 그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간에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양쪽 모두에게 의심받고 양쪽 모두에게 린치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2년을요. 1952년 말에야 민간 인억류자로 석방되는데요. 석방됐을 때 그는 거의 정신병자 상태였다고 해요. 이 트라우마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어요. 좌우의 대립에 대한 염증,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외감,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김수영과 그의 아내 김연경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우산대로 아내를 때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김연경은 보통 여성이 아니었어요. 이화여자 전문학교 영문과를 다녔고 정지용에게 시를 배웠어요. 프랑스 문학에 심취했다고 할 정도로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죠. 당시 문단에서는 아이돌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둘의 만남은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시작됐어요. 김연경이 김수영에게 시를 배운 거예요. 그러다 연인이 됐고 1950년에 결혼합니다. 김수영 30세, 김연경 24세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김연경의 아버지는 만국박람회 기획자의 광산까지 소유한 사업가였어요. 반면 김수영 집안은 가세가 다 기울어서 설렁탕집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재벌가 딸이 무명 예술가와 결혼한 셈이에요. 당연히 집안에서 반대했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문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김수영이 의용군에 끌려갔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됐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종구예요. 이종구는 김수영의 설린상업학교 선배였고 일본 유학 시절에 김수영이 그 집에 얹혀 살았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김연경은 이종구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이였어요. 복잡하죠? 김수영의 생사가 묘연해진 상황에서 전쟁 중 생활고에 허덕이던 김연경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이종구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둘이 부산에서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1952년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김수영이 김연경과 이종구가 사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김연경은 김수영과 함께 가기를 거부했어요. 상상해보세요. 2년 만에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자기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이때 김수영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가 쓴 시 너를 잃고에 그 심정이 담겨 있어요. 네가 없어도 나는 산단다. 억만 번 네가 없어 서로한 끝에 억만 걸음 떨어져 있는 너는 억만 개의 모욕이다. 억만 개의 모욕.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에게 억만 개의 모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살아야 한다고, 살겠다고 쓰고 있어요. 휴전 협정 후 서울로 돌아온 김연경은 1954년에 다시 김수영을 찾아옵니다. 왜 돌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김수영은 그녀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평생 그 시절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해요. 이종구와의 생활에 대해서요. 묻지 않았지만 잊지도 못했겠죠. 그 상처가 때때로 폭발했을 거예요. 우산대로 아내를 때린 것도 그런 폭발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만큼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68년 6월 15일 밤이었어요. 김수영은 문우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소설가 이병주가 자기 차로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김수영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같은 부르주아 차에는 안 탄다. 그러고는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이병주는
당시 꽤 성공한 작가였어요.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죠. 반면 김수영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술 기운의 그냥 한 말이었을까요? 어쨌든 김수영은 혼자 걸어갔어요. 그리고 서강에서 시내로 고속으로 달려나오던 버스에 치였어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이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버스와 서로 헤드라이트에 눈이 부셔 양쪽 버스가 길 옆으로 피하면서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길을 걷고 있던 김수영을 뒤통수로 받아버린 거예요. 의식을 잃은 채 적십자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6월 16일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6세였어요. 이병주는 이 일로 평생 자책했다고 해요. 리영희에게 내가 김수영을 죽였다고 말할 정도였대요. 만약 그날 밤 이병주의 차를 탔더라면 김수영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르주아 차에는 안 탄다는 그 한마디가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김수영다운 죽음이기도 해요. 타협하지 않는 성격, 자존심,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 그의 삶 전체가 그랬으니까요. 신동엽 시인은 조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어두운 시대의 위대한 증인을 잃었다. 정말 어두운 밤에 어두운 길에서 어두운 시대를 온몸으로 증언했던 시인이 떠난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처음으로 돌려볼게요. 김수영은 1921년 11월 27일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의 종로구 관철동, 당시로는 경성부 관철정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아버지 김태욱은 지주였고 어머니는 안영순이었어요. 김수영은 장남이었는데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백부, 그러니까 큰아버지한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김수영은 집안의 장손이나 다름없는 위치였어요. 온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자란 거죠. 그런데 김수영이 태어날 무렵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유년 시절은 비교적 유복하게 보냈다고 해요. 유치원과 서당을 거쳐 8살에 어이동 공립보통학교 지금의 서울효재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6학년 때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급성장티푸스, 폐렴, 늑막염을 한꺼번에 앓은 거예요. 지금이야 항생제가 있어서 치료할 수 있지만 1930년대에 이 병들을 한꺼번에 앓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병 때문에 중학입시에 실패하게 됩니다.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소년이 입시에 실패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괴로웠을까요? 결국 김수영은 설린상업학교 전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간 셈이에요. 하지만 김수영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설린상업학교 재학 시절 영국 시인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들을 외워서 읽을 정도로 영어 실력을 키웠어요. 이 영어 실력이 나중에 번역가로 활동하는 기반이 됩니다. 1941년 김수영은 설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몰락해가는 집안의 기대를 등에 지고 떠난 유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조선의 상업학교 졸업이 중학교 과정 졸업만으로 인정됐거든요. 일본 대학에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김수영은 도쿄에 있는 조오쿠 고등예비학교에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수학원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수영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예비학교에 서너 달 적을 두었을 뿐 이내 학업을 포기하고 연극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가난한 집에서 등골 빠지게 학비를 보내주는데 아들은 공부는 안 하고 연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김수영은 안영일 등과 함께 연극 활동에 몰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연극 활동을 현실 도피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석해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집안의 몰락,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다 1943년 학병 징집을 피해 귀국합니다. 일제가 조선인 학생들을 전쟁에 끌고 가던 시기였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만주 지린성으로 이주했다가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돌아옵니다. 광복이 되자 김수영은 드디어 연극에 대한 관심을 접고 시를 쓰기 시작해요.
왜 하필 광복 후에 시를 썼을까요? 연극은 여럿이 함께 해야지만 시는 혼자 쓸 수 있잖아요. 어쩌면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에서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1945년 11월, 김수영은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편입합니다. 해방 직후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결국 중퇴하게 됩니다. 집안이 계속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문학 활동은 계속했어요. 1946년 예술부락이라는 잡지에 묘정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등단합니다. 그리고 김경린, 박인환과 함께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발표해요. 이 제목을 잘 보세요.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해방 직후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청년들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문학, 새로운 언어. 당시 젊은 시인들은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특히 김수영과 박인환은 절친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성향 차이로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는 애증의 관계였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같은 동인 출신인데 음악 스타일이 달라져서 갈라섰다가 다시 콜라보하는 가수들 같은 느낌이랄까요? 김수영의 초기 시는 모더니즘 경향이 강했어요. 서구의 새로운 시 형식을 실험하고 전통적인 서정시와는 다른 방향을 추구했죠. 하지만 이 시기의 시들은 아직 완전한 김수영의 개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의 진짜 시 세계는 4.19 혁명 이후에 폭발하게 됩니다. 김수영은 시인으로만 살 수 없었어요. 생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번역가로 일했습니다. 그는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했어요. 설린상업학교 시절부터 영어를 열심히 했고 일본 유학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외국 서적을 즐겨 읽었고 미국 잡지사에 직접 편지를 보내서 정기 구독을 신청하기도 했대요. 1950년대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이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국제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야 했던 시대예요. 김수영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 시의 비밀은 내 번역을 보면 안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번역한 외국 문학이 그의 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김수영이 좋아했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가 있어요. 존재와 시간을 애독했다고 해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 언어와 존재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의 시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김수영의 시가 때때로 철학적이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번역일은 쉽지 않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그의 번역 원고에는 과격한 내용이 많아서 실어주지 않는 편집자도 있었거든요. 당시는 반공이 국시였던 시대니까요. 조금이라도 좌파적인 내용이면 실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김수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양계업도 하고 번역도 하면서 버텼어요. 네, 양계업이요. 닭을 기른 거예요. 시인이 닭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한 거죠. 얼마나 궁핍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1960년 4월 19일 역사적인 날이 왔어요.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해 거리로 나섰고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어요. 4.19 혁명이에요. 김수영에게 이 사건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의 현실의식이 드디어 터져나온 거예요. 사실 김수영은 이전에도 현실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남로당원 전력과 포로 경험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북에 남동생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어서 수시로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았어요. 뭐라도 잘못 말하면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4.19가 터지면서 자유의 공간이 열린 거예요. 학생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김수영은 이 순간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 푸른 하늘을 씁니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자유, 혁명, 피의 냄새, 고독.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시에 담겨 있어요. 자유를 위해 피를 흘린 학생들, 그리고 그 혁명의 고독함. 김수영은 이걸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시로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김수영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언론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헌법 조항에 규정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해서는 큰 잘못이다. 4.19로 얻은 자유가 1년 만에 다시 억압받게 된 거예요. 김수영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1966년 연세대학교 영문과에서 김수영에게 특강을 제안해요. 해방 직후 연희전문학교를 잠시 다니다 중퇴했던 그가 같은 학교로 돌아온 거예요. 김수영은 무척 기뻐했다고 해요. 자신이 연세대 동문이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1962년에 발간된 연세문학의 동문으로서 작품을 싣기도 했고 연세문학의 밤에 자청해서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공식적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제안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의 강의 준비 태도는 놀라웠어요. 국립도서관까지 가서 원서 자료들을 구했고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톤과 억양까지 연습했대요. 평생 정식 교수직 없이 살았던 그에게 이 특강은 정말 소중한 기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대박이 났어요. 김수영의 엘리엇 강의가 연세대 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강의실이 꽉 차서 중강당으로 옮겨야 할 정도였대요. 요즘으로 치면 작은 강의실에서 하던 수업이 대형 강의실로 옮겨간 거죠. 수강 신청 전쟁 나는 인기 교수 같은 거예요. 중퇴생이 돌아와서 후배들에게 강의하고 그게 대박 나는 장면. 어떻게 보면 김수영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김수영은 단순히 시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실론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시의 언어는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시어가 평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언어관은 매우 전위적이었어요. 일체의 정립된 언어, 고정된 언어를 부정직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김수영의 시를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한자어와 영어와 일본어가 동시에 등장하고 문어와 구어가 구별 없이 사용되고 관념어와 구체어가 섞여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 문장에 한국어, 영어, 한자어가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김수영은 어느 하나의 지배적 언어로 귀속되는 걸 경계했어요. 순수 한국어만 써야 한다? 그건 또 다른 속박이라고 본 거예요. 언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싶었던 거죠. 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온몸으로 시를 쓴다. 이게 김수영의 시학이에요. 머리로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 전체를 던져서 시를 쓰는 것. 그래서 그의 시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충격적인 거예요. 김수영의 마지막 시가 풀이에요. 그가 사고로 죽기 직전에 쓴 시죠. 이 시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의 묘소 앞에 이 시를 새긴 시비가 서 있을 정도예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이 바람에 눕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의미가 달라져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풀은 바람에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람보다 늦게 눕더라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이 풀이 뭘 의미할까요? 민중이에요. 억압받는 사람들이에요. 독재 권력이라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풀처럼 눕는 민중은 결국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4.19 때 일어났던 학생들처럼요. 김수영은 이 시를 통해 민중의 회복력, 저항의 힘을 노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비겁하다고 수없이 자책했지만 민중 전체는 결코 영원히 눕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가 그의 마지막 시가 됐어요. 마치 유언처럼요.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 한 줄을 남기고 그는 떠났어요. 여러분, 김수영에게 김일성 만세라는 시가 있다는 거 아세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다만 미발표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발표하려 했으나 실리지 못한 시예요. 김수영은
이 시를 두 곳의 신문사에 보냈어요. 하지만 두 곳 모두 실어주지 않았죠. 당연하잖아요. 1960년대 남한에서 김일성 만세라는 제목의 시를 실어줄 신문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의 내용이 정말 북한을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러니와 풍자가 담긴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김수영의 다른 시들처럼 복잡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김수영이 금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이름을 제목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발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자유로운 표현을 갈망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김수영은 쿠바 혁명에 대해 상당한 흥분과 몰두를 보였다고 해요.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혁명이요. 왜 그랬을까요? 쿠바 혁명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서 승리한 사건이잖아요. 미국의 코앞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때 사회주의에 이끌렸던 사람으로서 김수영이 이 사건에 감동받은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과 신뢰가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현실의 남한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전향 선언을 했지만요. 이런 복잡한 내면이 그의 시에 담겨 있어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체제에 순응해야 하는 모순, 혁명을 꿈꾸면서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 이 갈등이 그를 괴롭혔고 동시에 그의 시를 깊게 만들었어요. 김수영의 일기에는 검열에 대한 깊은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는 제2공화국 시절의 2대 악법 집회시위법, 반공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어요. 4.19 혁명이 미완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요. 언론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헌법 조항에 규정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해서는 큰 잘못이다. 이 두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하고 법에 자유가 적혀 있어도 환경이 자유롭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유를 장려하지 않으면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장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사회주의의 대두에 촉진 바로 그것이다. 1960년대 남한에서 이런 글을 쓰다니 대단한 용기예요. 후대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검열이란 정부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검열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며 자기 검열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검열이다. 맞아요. 김수영이 평생 괴로워한 것도 바로 이 자기 검열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쓰고 싶은 시를 못 쓰고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토록 자유를 갈망했던 거고요. 김수영의 대표작 중에 폭포라는 시가 있어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 시죠.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시일까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폭포는 무섭지도 않고 무엇을 위한다는 의미도 없이 그냥 곧게 떨어져요. 그 고듬 자체가 가치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고든 게 아니라 고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죠. 김수영이 추구한 시, 그리고 삶이 이런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곱게 살고 곱게 쓰는 것. 물론 현실에서는 자주 실패했지만 그 이상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수영은 유독 안광이 강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시인의 눈이라는 평을 내리기도 했대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배우 안성기와 상당히 닮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진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인상이 있어요. 강렬한 눈빛, 지적인 이미지. 만약 김수영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다면 젊은 시절의 안성기가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04년에 방영한 EBS 드라마 명동백작에서 김수영의 일생을 다뤘는데요. 당시 김수영 역을 맡은 배우는 이진우였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김수영이 술에 취해
인민군가를 부르는 장면도 등장한다고 해요. 김수영은 196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문학적 영향력은 죽음 이후에 더 커졌어요. 1974년에 유고 시선집 거대한 뿌리가 출간됐고 1975년에 산문 선집시어 침을 뱉어라가 나왔어요. 1981년에는 시와 산문을 모은 김수영 전집이 간행됐고 2003년에 개정판, 2018년에 개정세판이 나왔어요. 죽은 지 50년이 넘도록 계속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81년부터 민음사에서 김수영 문학상을 제정해서 시상하고 있어요. 김수영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요. 한국 시인에게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예요. 그의 묘소가 있는 방학동에는 김수영 문학관도 있어요. 살아생전에는 노랭이라고 놀림받고 번역 원고도 실어주지 않던 문단이었는데 죽고 나서는 문학상도 만들어주고 문학관도 세워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김수영이 죽은 후 그의 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45년간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내 김연경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김연경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해 정지용에게 시를 배웠고 의상실을 경영하며 디자이너로도 활동했어요. 상당한 예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김수영과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전쟁 중 다른 남자와 살았던 시절도 있었고 우산대로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수영이 죽은 후 김연경은 남편의 시를 알리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나중에 김연경은 김수영의 연인이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이 책에서 자기 입장을 꽤 많이 변호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더 객관적인 시각을 원한다면 김수영 평전을 읽어보라는 조언도 있고요. 어쨌든 확실한 건 김수영의 문학적 유산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데는 김연경의 헌신이 컸다는 거예요. 복잡한 부부관계였지만 결국 서로를 지워버리지는 않았던 거죠. 김수영의 시 중에 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짧지만 강렬한 시예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떨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왜 기침을 하자고 할까요? 기침은 보통 참잖아요.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요. 그런데 김수영은 마음 놓고 기침을 하라고 해요. 억압하지 말고 내뱉으라는 거예요.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고인 가슴의 가래가 뭘까요? 하고 싶었지만 못한 말들, 쓰고 싶었지만 못 쓴 시들, 억눌렀던 감정들. 그걸 마음껏 뱉으라는 거예요. 눈은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니까 그 앞에서는 솔직해도 된다는 거죠. 이 시는 젊은 시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기 검열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라고요. 김수영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시 구름의 파수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시인인데 시를 배반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활일까요?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고 번역일을 하고 양계업을 하는 평범한 생활이요. 그게 왜 시를 배반한 거냐고요? 김수영에게 시는 온몸으로 쓰는 거였잖아요. 모든 걸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계를 위해 타협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 안전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자기에게는 시를 배반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요.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자기의 민낯을 들여다볼 용기도 없는 시인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고요.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에 파수병인 나. 결국 자기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에 비유해요. 멀리서 구름만 바라보는 존재. 현실에 뛰어들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는 비겁한 존재로요. 이 자책이 과한 걸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철저한 자기 성찰이
김수영 씨의 힘이기도 해요. 1957년 말 김수영은 제1회 한국시인협회상을 받아요. 이게 그가 받은 첫 번째 공식적인 문학상이에요. 36세의 나이에 받은 상이었어요. 등단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드디어 문단에서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이 상을 받고도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양계업과 번역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고 여전히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어요. 상 하나로 삶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 상은 김수영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쓴 시가 가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책하던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됐을 거예요. 김수영이 다녔던 설린상업학교 교지에는 그가 일본어로 쓴 글이 남아 있어요. 일제시대니까 일본어로 글을 쓴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혹시 이게 친일행위 아니냐고 의심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친일과 거리가 멀어요. 힘든 삶을 벗어나 살고 싶다는 식의 푸념 같은 글들이었대요. 식민지 청년의 고뇌가 담긴 거죠. 재미있는 건 김수영이 쓴 일본어 표기법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역사적 가나 표기법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히라가나로 써야 할 부분에 가타카나가 쓰여 있대요. 언어학적으로 흥미로운 자료인 거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때리기도 했고,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기도 했고, 비겁하다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영웅도 아니었고, 성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직했어요. 자기의 추악한 면을 숨기지 않고 시로 남겼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옹졸한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고 평생 발버둥 쳤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두웠어요. 식민지 시대, 전쟁, 분단, 독재.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어요. 좌와 우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양쪽에서 의심받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끝까지 갈망했어요. 비록 현실에서는 자주 좌절했지만 그 갈망만큼은 시에 남겼어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이게 김수영이 믿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풀은 결국 다시 일어난다는 것. 억압받는 민중은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시 일어선다는 것.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유효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강한 바람에 눕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그게 김수영이 남긴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요.